안녕하세요. 달이 참 아름답네요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동양북수 출판사에서 펴낸 파브리스 미달즈음, 김도연 옮김의 이러지마 나 좋은 사람 아니야 입니다. 나를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학창시절 나는 유독 고민이 많던 학생이었다. 특히 밤잠도 못 이룰 정도로 나를 힘들게 한 질문 2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 질문은 뭘 하면서 살아야지였고, 그 질문은 2번째 질문인 나는 누구인가라는 좀 더 실존적인 물음으로 이어졌다. 도무지 답을 알 수 없어 선생님에게 지겨울 정도로 물어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화를 벌컥 내며 쏘아붙였다. 나르시시스트처럼 굴지마. 인생에 대해 질문을 좀 했다고 해서 나르시시스트라니. 분명 나를 비난하는 말이었다. 몇 년 전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이때의 기억이 불쑥 떠올랐다. 짜증이 잔뜩 난 어떤 아주머니가 아들에게 화를 내며 나르시시스트처럼 살지 말라고 하며 소리를 질렀을 때였다. 아이는 그 말에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고개를 푹 숙였다. 나르시시스트가 왜 나쁜 말이지? 의문이 든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이 단어와 화해하라고 다급하게 요청하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책을 펼쳐 이 단어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때 펼친 책이 철학을 공부할 때 푹 빠졌던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였다. 이 작품은 오비디우스의 걸작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와 그 시대의 세상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나는 이 책을 다시 읽으며 새로운 의미를 깨닫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순수한 기쁨에 사로잡혔다. 이 책은 신화 이야기인 것 같지만 결국은 인간의 열정을 낱낱이 해부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그때 다시 읽은 나르시스 신화는 훗날 나와 내 삶을 휘저은 소용돌이가 되었다. 물론 그때는 상상하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나르시시즘을 오해하고 있다. 나르시시스트가 나쁜 말인가? 정말 이상한 오해다. 나도 사실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다.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고 말이다. 우리는 흔히 나르시시스트를 나밖에 모르는 사람, 공감 능력이 없고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바이러스처럼 우리 사회를 이기적인 사회로 이끄는 원인이라고 여긴다. 색안경을 벗고 이 생각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분명한 사실 하나가 보인다. 이런 고정관념들은 자기 자신을 늘 낮추어 말하는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나쁘게 생각한다. 자신을 들여다보거나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휴식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몸과 마음을 살피지 못한다. 우리는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법,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어린 시절 내가 화낼 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돌아오는 건 조용히 해, 방에 들어가라는 꾸지람 뿐이었다.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중학교에서든 고등학교에서든 너 자신을 들여다보라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 대신 조용히 해라라는 말만 무수히 듣는다.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서는 목표만 바라보고 규칙에 따르며 산다. 스스로를 망가뜨리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듣거나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은 전혀 없다. 우리는 심지어 자신을 존중하는 법도 모른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않고 자기 비하에 빠지고 만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욱 가혹하게 구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말해주기를 기다린다. 스스로 내면의 평화를 찾지 못하며 다른 이들이 나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하지만 정작 그 평화를 깨는 건 우리 자신이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오직 나뿐. 나에게 그림을 그리는 일은 시간을 때우기 위한 심심풀이 취미가 아니라 내 삶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나는 어디서든 붓을 잡으면 집에 있는 듯 편안했다. 그러나 완성한 그림들을 바라볼 때는 덤덤하기만 했다. 만족스럽지도 않았고 뿌듯하지도 않았다. 만약 다른 사람의 그림이었다면 어땠을까? 나는 흥미롭게 관찰했을지 모른다. 나는 단지 내가 그렸다는 이유만으로 내 그림을 그토록 엄격하게 바라보았다. 나는 항상 내 그림을 보면서 이 정도로는 안 되나, 남들한테는 절대 보여줄 수 없어라고 생각했다. 잘했어 라든가 내가 자랑스러워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나라는 존재를 들여다볼 준비를 마치고 나자 어느 순간 낯간지럽게도 내 마음에 다른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어쩌면 내 안에도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부족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믿어도 되지 않을까? 나는 나의 가장 큰 적이다. 내 친구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다. 내가 보기에는 무척 귀엽고 똑똑하고 활달한 아이들인데 친구는 어림없는 소리라는 듯 눈을 치켜뜬다. 자기가 제대로 교육을 못해서 아이들이 공부도 안 하고 게으름만 피운다고 푸념도 늘어놓는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끊임없이 압박하고 자극해야 하는 존재이며 나태해질 수 있으니 칭찬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런 생각에 자연스레 노출되어 있다. 우리는 습관처럼 자기 자신 혹은 자식들에게 더욱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다. 스스로를 지켜세우는 건 농담이 아닌 이상 뻔뻔한 사람으로 치부되기 마련이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장점을 떠벌리는 사람은 잘난 척 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겸손하라는 견고한 사회적 규범이 우리를 올가매기 때문이다. 나는 이를 저주라고 생각한다. 이런 세뇌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재능과 힘, 능력과 천재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내가 스승으로 여기는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일찍이 이러한 의견에 반기를 들었다. 자신에 대해 자신이 지닌 것보다 더 적게 말하는 건 겸손이 아니라 어리석은 일이다. 자신의 가치보다 자신을 더 낮게 깎아내리는 건 비겁하고 심약한 행동이다. 몽테뉴의 말에서 나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우리는 자신의 약점은 금방 알아차리지만 장점을 인식하는 일은 힘들어한다. 이 사회는 우리가 때로는 훌륭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으며 때로는 천재적이지만 무능하고 형편없을 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부러진 한쪽 다리로만 걸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좌절한다. 나는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나르시스를 롤모델로 삼으며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 사실을 대놓고 말하지 못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리고 나르시시즘에 대한 안 좋은 고정관념에 맞설 용기는 여전히 부족하다. 나는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다가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봤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충분히 희생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자책했다. 그들에게 자기 자신은 가증스럽고 고약한 적이었다. 미운 오리 새끼가 자신이 백조라는 사실에 눈뜨게 해주는 것, 나에게는 이것이 나르시시즘이 주는 각성이다. 일단 그 사실에 눈을 뜨고 나면 세상은 고장날 때까지 끊임없이 움직이도록 설계된 로봇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사람들은 생기와 열정, 새로움과 욕구로 충만한 존재들이 아니라 기계일 뿐이었다. 나 또한 로봇이었다. 내 안에 깃들어 있던 또 다른 인간을 깨닫고 관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가면극 속 배우처럼 나는 내 역할 속에 숨어 있었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은 간단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연습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뒤집어 놓는다는 것을 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른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고 자신을 사랑하는 일을 금지된 사랑처럼 터부시한다. 자신이 보잘것없다고 느끼거나 마음이 닫혀 있을 때, 이기적인 생각이나 분노에 차 있을 때는 훨씬 어렵다.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스스로를 만나지 못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할 때 느끼는 격렬한 감정 역시 알지 못한다. 내가 말하는 사랑은 바로 나르시시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 사랑은 결코 맹목적이지 않으며 어리석지 않다. 애정을 갖고 꾸준히 질문을 던지며 나아가는 긴 여정이다. 수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인지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나르시스의 시선, 이 시선으로 우리는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무관심하기보다 호기심을 갖고서 말이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사랑하는 건 무엇보다 우리의 어떤 요소가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지 아는 것이다라고 가르쳤다. 자신을 사랑하는 건 스스로를 탐구하는 지적인 사랑이다. 또한 이 사랑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필요한 이유. 한 번에 휙 둘러보는 걸로 나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알아가고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모습에 놀란다. 단번에 누군가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나는 30년 동안 내 파트너와 같이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 때문에 놀란다. 비슷한 세월 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나를 놀라게 하기는 마찬가지다. 나는 그들이 드러내는 재능을 미처 알지 못했고 어떤 취향이나 욕망이 있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전혀 몰랐다. 어쩌면 그들 자신조차도 몰랐을 것이다. 부모들은 흔히 낳고 키운 아이들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 역시 우리에게 수수께끼이자 놀라움으로 가득 찬 상자이다. 내가 나 자신을 완전히 알 길은 없다. 이를테면 재난이나 대형 화재가 났거나
지하철에서 폭행 장면을 목격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과연 영웅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2016년 7월 14일 니스의 유명한 해안도로에서 조용한 성격의 50대 남자 프랑크 테리에가 아내와 평온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대형 트럭이 사람들에게 무섭게 돌진했다. 그는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트럭 바퀴 밑으로 불이 나게 오토바이를 밀어놓고는 속도가 줄어든 트럭을 쫓아 달려가 테러리스트와 맨손으로 싸웠다. 몇 분 전만 해도 그는 자신에게 그런 용기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자신조차 모르던 모습에 너무 놀라 충격을 받을 정도였다. 그는 사건 이후 몇 달 동안 자신의 행동을 부인했다. 평범한 사람이었던 그는 수십 명의 목숨을 구할 만큼 매우 용감했지만 결국 그런 면을 자신에게서 발견한 때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나를 긍정할수록 나는 아름다워진다. 할머니는 97세까지 사셨다. 마지막 몇 년은 요양원에서 지냈다. 자녀들은 할머니를 전담해줄 도우미를 고용하여 일주일에 한두 번 미용실에 모시고 가 머리와 손발톱을 손질하게 했고 같이 장을 보러 다니도록 했다. 할머니는 언제나 완벽하게 몸 단장을 해서 늘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이었다. 도우미의 존재와 그녀가 해주는 사소한 관리들은 할머니가 임종하는 순간까지 생의 활력과 계속 살아갈 의지를 북돋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매니큐어를 칠하거나 머리를 손질하면 할머니는 한결 기분이 좋아졌다. 스스로를 가꾸면서 할머니는 자신에 대한 신뢰를 되찾았다. 나는 할머니를 뵈러 갈 때마다 할머니 정말 예뻐요 라고 말했다. 할머니를 기쁘게 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 할머니는 정말로 아름다웠다. 몸은 이제 말을 듣지 않았고 눈동자 색은 너무 옅어졌고 주름은 깊게 파였지만 얼굴에서 빛이 났다. 할머니도 내 말이 사실이란 걸 알았다. 우리는 보편적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도 아름답다고 느낀다. 저 사람이 왜 아름답지? 라는 의문을 품지 않고 그대로 수긍한다. 그들이 너무 늙었건 너무 작건 코가 크건 몸무게가 많이 나가건 우리가 결점이라고 부르는 기준을 넘어 그들은 아름답다. 미용사인 친구는 수년째 환자들에게 화장하는 법을 알려주는 봉사를 한다. 대부분 여성 환자들이 대상이었지만 암 환자인 남성들도 간혹 있었다. 친구는 머리 손질을 해주고 난 후 환자들의 시선이 빛나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란다고 했다. 그들은 자신을 바라보고 스스로를 아름답다고 생각해 태도나 표정이 변하면서 실제로 자신이 아름답다는 걸 깨닫는 거야. 후유증 때문에 힘든 몸이나 완벽하지 않은 생김새 같은 걸 떠나서 말이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미소를 짓는데 마치 자기에게 안녕이라고 말하는 것만 같아. 그렇게 자신과 화해를 하고 병실로 돌아가. 아주 활기차게 말이야. 살고 싶다는 강렬한 의지를 새로 장착한 것만 같다니까. 지키고 싶은 아름다움은 따로 있다. 항상 아름다웠던 할머니의 모습과 미용사 친구의 얘기는 되새겨볼 가치가 있다.
우리의 문화와 역사, 도덕은 멋을 부리는 게 잘못된 것이며 자기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는 행위는 허영이자 곧 악이라는 공식을 만들어버렸다. 때로는 내면의 아름다움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외적으로 가꾸는 일을 그만두기도 한다. 우리는 내적인 아름다움과 외적인 아름다움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마치 한쪽이 다른 한쪽에 그늘을 들이운다고 여기는 것이다. 할머니는 96세에도 매니큐어를 바르고 머리 손질을 했다. 그게 잘못일까? 할머니는 나이를 속이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다. 할머니가 빨간 립스틱을 발랐던 이유는 주름살을 숨기려는 게 아니라 옛날만큼 싱그럽진 않아도 여전히 아름다움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유혹하려는 의도 역시 전혀 없었다. 또한 화장을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꾸미거나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 단지 자신의 장점을 강조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다. 할머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꿨다. 할머니의 선택은 전적으로 옳았다. 언제 어디서나 자기애를 지키는 20가지 주문. 나가기 전 거울을 보면서 남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는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몸을 관리한다. TV나 잡지에 나온 이상적인 이미지는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누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는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작은 성취에 큰 보람을 느낀다. 칭찬을 들으면 아니에요가 아니라 고마워요라고 말한다. 의견을 말할 때 우리라고 말하지 않고 나라고 말한다. 남보다 내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내키지 않는 부탁은 거절한다. 타인에게 인정받기보다 스스로 만족할 때 더 큰 행복을 느낀다. 자꾸만 자책하게 될 때 나는 누구와도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믿는다. 남에게 하지 못할 말은 자신에게도 하지 않는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자신을 대한다. 한 번의 실수로 자신을 평가하거나 자책하지 않는다. 쓸데없는 의무와 기대를 스스로에게 부여하지 않는다. 혼자 있는 시간에 누군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자신의 취향과 가치관을 지킨다. 나의 약점을 인정하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한다.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알고 있다. 우선 행복하자. 행복은 성공 후 주어지는 보상이 아닌 성공을 위한 조건이다. 마음껏 나를 표현하면서 자유와 행복을 느낀다.